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림대학 성심병원 신경외과의 황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책은 유전자입니다. 게놈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맷 리들리입니다. 맷 리들리는 영국 사람이고 런던 옥스포드 대학의 동물학 박사 출신이면서 이 책을 20년 전에 썼습니다. 다양하게 한국의 번역본이 소개되어 있고 그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고 양력을 보면은 언론에서 경제에 관련 칼럼을 8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아냐 헐버트라 교수인데 뉴캐슬 대학 현직 신경과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평생 비전, 시각 중추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 논문을 보니까 컬러 컨시스턴스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자연계에서 생물이 살아갈 때 바나나를 인식한다든지 동물을 인식한다든지 가시광선 하에서 색상을 바나나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아침 동틀 때하고 석양하늘 배경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빛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노란색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박물관에서 그림을 보더라도 같은 색으로 우리가 신경 중추계에서 뇌에서 인식을 해야지 생존하는데 서바이벌 하는데 유리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찰스 다윈 상도 받고 이분의 아버지가 매트가 사위죠. 맷 리들리가 MD 앤더슨 암센터로 유명한 텍사스에서 유전학 교실에서 평생 교수 연구 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 맥락 차원에서 아까 20년 전 쓴 책이고 이 책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 책의 대부분이 국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힌 셀피시진, 이기적인 유전자, 리차드 도킨슨 책을 기반을 하고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책은 원래 노벨상 보면은 물리학상에 딥러닝 AI가 받았습니다. 뇌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우리가 배우지만은 어쨌든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사물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상은 노벨 화학상은 이 슬라이드처럼 유전자에서 최종적인 산물이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잠시 고등학교 생물 시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의 3차원적인 구조를 AI를 가지고 접목시켜서 3차원적인 스트럭처를 밝히고 추정하는 게 노벨 화학상이고 원래 생리학상은 DNA에다가 RNA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 RNA의 역할과 그거를 첫 발견한 사람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하는 유전자는 염색체, 뭐 세포, 핵막, 핵산, 그 다음에 코돈, 또 염기서열 이 정도 단어를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 미국에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인간 전체 유전자 코드를 해독을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1980년대에 그때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쯤에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그 예산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 발전과 함께 그 해석을 했는데 뭐 재작년에 한 0.3% 이슈가 남았는데 작년에 0.3% 해독까지 그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인간 게놈의 전체 스트럭처를 염기서열을 완전히 해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 위에서 이제 모든 연구가 예전에는 뭐 몇 년 걸리던 염기서열의 그 해석 작용이 순식간에 최소 비용으로 엄청난 돈 수억 원을 두고 하던 거를 뭐 몇백만 원으로 지금 유전자 우리 그죠? 분석이 아주 최소 비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한 30억 개 되고 지인 단위로 하자면은 여기 보면 한 3만 2천 개 정도 됩니다. 염색체가 1번에서 체세포가 22개의 염색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성형수체 XY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리들리가 이 챕터를 나눌 때 1장 염색체 1번 맨 마지막에 인간의 자유의지 이래가지고 임의적으로 뭐 자유의지가 염색체 어느 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22장이 맨 마지막 챕터가 이제 자유의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람쥐 유전자를 주로 다룬 해석한 책이니까요, 설명한 책이니까요, 논문은 아니지만은 이 여러 가지 DNA, 핵산 안에 DNA가 있고 단백질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막이 중요합니다. 또 인지질이라고 세포막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배열된 막이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합성된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엔자임, 효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각가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이런 걸 한번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지구가 45억 년 됐지 않습니까? 대충 태양계. 그 다음에 한 원시 대기, 원시 바다에서 제가 본 기억으로는 이제 그 교과서에서 도킨슨은 40년 전에 썼는데 그 원시 바다를 항상 뜨거운 수프라고, 이 저자도 뜨거운 수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뜨거운 수프에서 여러 가지 케미칼 서브스탄스가 붙은 게 이제 DNA라는 거죠. DNA 시작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가지고 45억 년에서 한 40억 년 정도에 시작해가지고 고생대 첫 생명의 그 종의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한 수십억 년 동안 그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여러 가지 네이처지에 소개하는 논문 중에 하나가 이 원시 지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방사선과 함께 쪼이면 암모니아를 불행하는 박테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캠브리아까지 이 원시 생명의 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생대 첫 캠브리아까지 이렇게 수십억 년이 걸렸고, 여기서부터 삼엽충이라든지 모든 종의 기원이 생겨가지고 현생 인류에까지 현 자연계의 생태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시 지구, 원시 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라고 합니다. 제슨 폴락 그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그림이 우연 그 원시 바다에 어떤 케미칼의 모양이 붙어가지고 서로 모양이 붙고 서로 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생명이 태어나고, 드로잉 기법이잖아요. 붓으로 칠하는 게 아니고 페인트 통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하는 건데,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비싼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바이오테크는 미국이 거의 뭐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 주도합니다만은 이 결과물이 이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합성 생물까지 드디어 이제 어떤 박테리아 멤브레인이 세포막이 있는데 그 유전자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또 테일러 재단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에서 박테리아가 엄청난 배양에서 순간 스피드로 이 제너레이션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제가 되고 어떤 결과물,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합성 생물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생물학의 정의를 보면은 자연계에서 수십억 년 동안 유전자가 이렇게 생긴 것 말고 우리가 유전자를 재단을 하는 거죠. 또 인위적으로 그 유전자를 염기서열을 합성을 해서 체인화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단백질 구조도 3차원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을 구성 요소와 생물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거나 혹은 기존에 존재하던 생물 시스템을 재설계해서 새로 제작하는 분야, 이렇게 송기용 교수가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이 합성 생물된 그 세포, 박테리아를 시험관에서 정식하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챕터, 총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혹시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챕터는 생명입니다. 생명, 맷 이들리의 이 책의 개념의 첫 챕터가 생명이고, 생명은 유전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DNA 이중 나선 구조와 세포 구조에 대해서 핵산이 있고, 핵 멤브레인이 세포막이 있고 바깥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에너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RNA가 있고, 최종적으로 단백질 공장, 거기서 단백질이 리보솜이라는 공장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1953년도에 왓슨은 생물학자고 프란시스 클릭은 물리학 생도입니다. 한 사람은 미국 가고 클릭은 영국에서 있다가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뭐 방사선인가요?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내가지고 네이처지에 발표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CTG, 티민, 뭐 사이토신, 구아닌, 이런 겁니다. 이 네 개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A에서 인간 염색체에서 30억 개의 염기서열이 배치돼서 코드화된 유전 정보를 자손 대대로
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태초의 원시 바다에서 어떤 뭐 세포라 그러나요? 그걸 정의를 한 게 루카입니다. LUCA, The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이게 지구 역사에서 45억 년인데 한 40억 년쯤에 만들어진 게 이제 루카라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된 진화론적으로 계통 발생이 이루어져서 바이러스 생기고 박테리아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생대, 준생대, 현생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구과학 역사에서 우리가 뭐 번개 나오고 방사선 나오고 하는 것처럼 해성도 나오고 종교인들은 창조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그 세포 비슷하게 대해서 계통 발생을 한 그래프 논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만 이렇게 보면 지구과학 역사처럼 어떤 지질의 그 연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몇백만 년이다, 몇 억 년이다 이것처럼 유전자를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방법을 보면은 되게 이 시대가 나옵니다. 나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몇 억 년이다, 몇 억 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표입니다. 루카부터 해서 그 다음에 셀이 단순하게 또 미토콘드리아 같이 오간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계통에 의해서 시대별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루카 이 가지처럼 우리가 호모 일렉투스 영장류 원인에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걷고 뭐 또 식물 동물성 먹고 이런 것처럼 이 세포 단위에서 이렇게 계통 발생이 이루어지는 그림입니다. 사람처럼. 여기까지가 1번 생명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스피시스, 종으로 말씀드리면 30억 년 전에 단세포가 태어났고 10억 년 전에 한 다세포가 태어났다. 그래서 고생대로 넘어가면서 한 5억 년 때부터 고생대 캄브리아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엽충 이런 것들이 하고 바다에서 있다가 육지로 올라오고 원숭이가 되고 그중에 고릴라도 되고 사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학문은 계속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다에도 열수대라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지진대에 보면은 여 주위에 산소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가 이산화황 같은 또 이런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먹고 산다든지 황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를 찾아서 연구하고 레포트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GMO라고 유전자 조작하는 걸 우리 식탁에 보면은 올 때 지하철 보니까 또 바이오에 관련된 광고판이 많더라고요. 여자 화장품 뭐 옛날에는 레티놀이 쓰던데 지금은 또 미백 효과에 나야신 아마이드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또 뭐 먹는 것도 대부분 요즘 GMO에 관련된 먹는 게 대량 생산된 게 너무 많죠. 어떤 병충해에 강하고 또 아주 많은 생산량을 가진 식물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전자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를 알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과연 이제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사는지 저는 좀 항상 궁금했습니다. 북한 관련 강의를 듣다든지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발생지가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협곡에서 이렇게 발자국까지 이렇게 발견이 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그 유전자적인 측면에서는 침팬지나 고릴라나 보노보노나 사람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99%, 98%가 일치합니다. 일치한데 유전자가 3억 개의 염기셀이 30억 개인데 그 일부분이 다른 거죠. 약간의 차이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작위로 어떤 컨비네이션 팩터, 팩토리얼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유전자도 RNA에도 억제를 하는 게 있고 또 막 유전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트랜스코돈에 했던 그런 유전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문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처음 보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이 지식을 조금 넓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중 나선 구조가 1950년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리차드 도킨스가 40대쯤에 쓴 책이
이기적인 유전자가 1970년대고, 이 책은 아마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또 다르고, 그래서 그 유구한 그 흐름 속에서 이 책의 맥락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뭐 동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전자에 대해서 질병이 왓슨 이후에 이제 뭐 어느 정도 폭발했다고는 알 수 있겠죠. 물론 그때는 컴퓨터는 없었지만, 그래서 계속 오다가 유전적인 질병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뭐 밀림에서 부족이 150명 이하로 유지된다고 하는데, 맥시멈 한 150명 정도로 보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뭐 건친 간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건 피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원시 부족 사회에서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레시프로컬하게 상호 호혜적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윈이 진화론을 이 아이디어 전체가 지식 인류사에서 다윈이 이렇게 한번 이정표를 세운 거죠. 다윈이 이 진화론, 집단이든 개체 선택론이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유전자에 의해서, 코드에 의해서 그게 다 설명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지식을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한 두세 대, 한 100년 가까이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완두콩 이야기, 맨델이 있는 겁니다. 표현형.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완두콩이 노랗고 또간 게 우성이고, 찌그러지고 모양이 우둘두둘하고 한 게 이제 열성 유전자가 되겠죠. 그걸 처음으로 이 맨델이 고학생인데 이제 신부님이 돼서 수도 원장까지 되는데, 계속 그 마당에서 완두콩을, 엄청난 나무를 심으면서 그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전자, 그 DNA 구조, 네이처지에서 1953년도에 왓슨하고 크릭이 발표한 오리지널 논문입니다. 진핵 세포를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습니다. DNA, 메신저 RNA, 트랜스퍼 RNA, 리보솜, 그러고 단백질을 만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1961년도거든요. 이 사람도 역시 노벨상인데, 왓슨이 유전자를 우리가 구조를 밝혀내고 크릭하고 와서 불과 10년도 안 돼 가지고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됐습니다. 어떤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페닐알라닌을 넣고 유전자를 넣고 그 단백질을 형성하는 염기서열 부분을 잘라가지고 넣고, 단백질을 넣었더니 핵산을 넣고 아미노시드를 넣었더니 거기에서 파생되는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는 걸 이 인공적인 단백질을 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이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더나에서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고, 이 위에 RNA가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아까 인지질 비슷한 그 막이 있잖아요. 이 막이 있는데 그게 나노 파티클 회사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감염내과에서. 그래서 세포에 들어가서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항체를 형성해서 호스트 셀에서 우리가 면역 체계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게 항체가 안 생기면은 우리가 코로나에서 여러 가지 폐렴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신을 만드는 과정이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지식의 결과다. 그리고 생화학적으로 이 RNA, 플라즈미드 염기 서열을 우리가 재단을 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또 저 멤브레인 파티클을, 인지질의 파티클을 나노 파티클 회사에서 또 하고, 단백질 구조를 3차적으로 만드는 단백질이잖아요. 항체 항원이. 이거를 분석해서 다시 여기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피드백을 해서 그 효과가 뭐 때문에 업데이트 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뭐가 되는지, 이걸 알아야지, 완전히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G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양육까지 실험해서 우리 몸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최단 기간 내에 백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 나머지의 바이오 산업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지만, 원천 기술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지만, 이 원천 기술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간에는 안 된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 염색체가 잘못됐을 때 허칭턴 병이라고 이걸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뇌가 이렇게 구멍이 나는 병인데, 이 4번에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잘못
변이가 되면, 뮤테이션이 되면 뇌에서 기저핵 부분에서 알츠하이머 병 같이 아밀로이드 단백질 같이 잘못된 단백질이 형성이 돼서 뇌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 걷지도 못하고 결국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기서열의 밑에 우측 하단에는 염기서열을 우리가 단백질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그 염색체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80년대에는 그 가게를 조사해가지고 남미에 가서 굉장히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도네이션을 한 거죠. 연구비도 되고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흩어진 병은 가게니까 이 딸이 이 책을 썼습니다. 매핑 페이트라고. 그래서 이 자기 딸은 이 유전자 검사를 크로모점 4분에 해당하는 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본들 또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자기가 뭐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이건 불치병이거든요. 뇌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근데 졸리는 자기가 유전자 싸게 몇백만 원 주고 유전자 검사를 했잖아요. BRCA라는 유전자에서 뮤테이션을 발견해가지고 자기 유방을 잘랐잖아요. 졸리는 자기 병을 잘랐잖아요. 뇌를 자를 수 없으니까 유방은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친슨 병의 저자는 매핑 페이트에서 자기 가족은 검사를 안 하기로 이 책에서 했다. 이 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수없이 많이 이 이기적인 유전자에 관한 도킨스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도킨스는 책을 한번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예, 이 굉장히 참 탁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옥스퍼드 동문이고 동물학 전공을 했고 이기적인 유전자 이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거죠. 그 책의 일환이 이제 게놈이라는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킨스는 그 이후에 표현형, 멘델의 표현형, 완두콩 표현형이 유전 크로모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게 표현형인 거죠. 내가 나 표현형인 거죠. 근데 도킨스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멘델의 표현형 페노타입보다 익스텐디드 표현형,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책을 또 발간했어요. 알도레나 개미가 이런 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유행가 가사도 만들고 건축물도 짓고 이 모든 총체적인 문화를 이 유전자에 확장된 완두콩이 아니고 확장된 표현형이다. 그냥 표현형이 아니고 멘델하고 자기하고 뭐 동일시하는 건 아니고 이 확장된 표현형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그 시대별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송도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학회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 한 10년 이상 됐는데 셀트리온 창립자가 와서 초청 연자로 와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우자동차 세일즈맨인데 그 당시에 이제 대우자동차가 없어졌으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다음 사업체를 먹고 살 사업체를 구상하다가 모텔 방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이런 게 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실이고 그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엔지니어, 바이오 엔지니어로 만나고 교수하고 만나면서 이분이 직접 이렇게 회고를 한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사업 구상을 한 거죠. 이 셀트리온 회사를 구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셀트리온이 있고 그 당시에 아마 송도가 삼성이나 SK나 이 송도에 대해서 비전을 이 창립자가 했는데 지금 그대로 그 이상으로 송도가 바이오 산업이 메카가 된 걸 보면 확장된 표현형이 뭐 저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저기 하다가 자기 부하 직원들 모여가지고 먹여 살리고 정말 엄청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죠. 테슬라 주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다가 캐나다 갔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마 셀트리온 회장도 미국 땅에 가서 가지고 뭘 했으면 아마 비슷한 어떤 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표현형이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킨스는 확장된 표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5번에서 6, 7장은 환경, 지능, 본능 이게 이 전체의 총합이다. 유전자의 전체의 표현형의 확장된 표현형의 총합이다. 그래서 70년대에 이 제목에 이기적인 유전자라든지 유전자에 의한 우리 몸은 그저 유전자를 전성시키기 위한 생존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그 시대별의 어떤 유행하는 아이디어이고 거기 유전자 결정론적인 유전자의 시작에서 바라본
그게 유전자 결정론이고 여러 가지 그 이후로 뭐 지능 8자, 저희 나라는 8자 강조하죠. 뭐 진화심리학, 사회생물학, 행동유전학, 후생유전학 여러 가지 학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도 계속 복제되고 재생산된다. 그 다음에 문화, 종교, 신 할 것 없이 우리 뇌는 또 인공지능과처럼 이 미래를 예측합니다. 성경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유전자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어떤 이득을 취해서 돌연 변이를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전자의 측면을 우리가 수십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유전자를 소개하면서 뇌과학 이렇게 보면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들면은 이 유적 분비 호르몬이잖아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여성에서의 반응하고 남자에서 반응이 틀립니다. 여성은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가면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뇌에서 활성도가 아미그달라라고 편도체라고 이런 게 활성화되거든요. 그건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가면은 친밀도를 넘기는 거예요. 사교성이 올라가고 여자들은 경계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연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다르다는 걸 뇌 영상으로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증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성의 대립가설이라고 누군가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게 공작새입니다. 공작새의 수컷이 왜 저렇게 꼬리가 화려하게 되느냐. 그게 결과론적으로 암컷이 안타고니스틱하게 기량적으로 암컷이 그 시기를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는. 그래서 기량적으로 계속 남자는 암컷이 수컷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는 게 계속 기량적으로 해서 높아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눈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공작새는 꼬리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립가설이다라고 하고 그게 뭐 XY 염색체에서 어떻게 다가가는지는 아직 모르죠. 그래서 부제에 오스카 와일드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염색체 15장에서 모든 여자는 그들의 어머니처럼 된다. 그것이 그들의 비극이다. 남자는 그렇지 못하다. 그게 그들의 비극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극입니다. 예. 배아에서 동물에서 실험을 할 때 배아 세포의 안에 그 멤브레인을 놔두고 유전자를 엄마 유전자를 넣고 아빠 유전자를 넣고 배아 발생을 했을 때 아빠 유전자를 넣은 거는 뇌가 안 생긴답니다. 그런 사례를 해가지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머리는 엄마 닮고 뇌가 안 생기니까 그런 추론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의 대립가설에서 어떤 남자 여자 뇌는 비슷한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뇌의 기능을 6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라지 스케일 물론 뭐 국소의 뇌 기능은 엄청 다양하지만 남자 여자 뇌는 서로 네트워크가 완전히 다르다. 예,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기능상으로 그걸 증명을 할 수 있고 카툰 만화에서는 남자 뇌의 3분의 2는 전부 섹스고 여자는 보면은 두통도 많고 신발도 있고 토크 뭐 그리고 또 토크고 대신에 섹스 이니시에이션 하는 글랜드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는 굉장히 진화론적으로 기량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뇌도 이렇게 아끼는 50가지, 많게는 100가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개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흥분성 뇌 전달 물질은 뇌는 전기하고 화학 물질하고 기능을 하는데 흥분하는 거는 글루타메이트고 억제하는 신경계 전달 물질은 가바입니다. 이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엔자임이 효소가 OH기를 붙이냐 메틸레이션이 되느냐 이런 건데 이 어쨌든 대뇌의 전체적인 전방적인 억제 이 흥분에는 보다 억제가 얼마나 누가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상당히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뭐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고 그 다음에 8번 염색체는 이 본문에서 또 도킨스 책을 소개하면서 자기는 또 한 번 책을 썼습니다. 이타적인 유전자에 대해서 또 한 번 썼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기적인 유전자가 많이 읽혔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할 말들이 많은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도킨스가 40년 전에 이 책을 쓰고 이기적인 유전자를 쓰고 2016년 전에 40년 기념판에서 본문은 그냥 놔두고 에필로그에서
그동안에 받았던 오해 아닌 오해라든지 좀 수정 보완할 부분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유의 셀피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걸 임모탈, 불멸의 유전자로 써도 무방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구한 세월 동안 유전자가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몸을 만들고 하나의 이제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유전적 ESS, Evolutionary Stable Strategy 그래가지고 항상 전체적인 세대를 그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유전자의 진화론적인 전체 시간을 개념을 대입했을 때 이 안정된 전략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면서 이제 죄수의 딜레마, 두 사람이 선택을 할 때 반대급부가 엄청나면 그 불법을 저지르고 배반도 하고 뒤통수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부가 너무 크면. 그렇게 게임 이론 중에 하나인데 유전자는 그런 게 아니다. 순간 돌연 변이가 있지만 순간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뭐 불법을 지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에 수만 세대, 만년, 2만년, 뭐 1000년, 100만년 이런 단위로 해서 유전자가 생존해 왔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에 의한 유전자가 현대 생태계는 많은 것들에 의한 영원한 불안, 현재의 게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서를 찍은 하나의 스냅샷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DNA와 RNA는 염기세열이 있어서 단백질이 합성된 지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또 이 인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 단백질을 합성하지 않는 역할, 또 더 나아가서 원래 노벨 물리학상인 그 마이크로 RNA를 발견한 사람, 마이크로 RNA는 이 RNA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RNA 종류입니다. 이것의 첫 발견자고 이 발견자가 원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도 꼭 기생한다는 게 아니라 염기세열 중에 DNA 채널 중에 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태고적부터 유전자가 이렇게 뭉치고 이합집산하는 과정의 결과물인데 그런 측면에서 유전자도 우리 자연 생태계처럼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각각의 유전자는 정말 전문적이기 때문에 공부해야지 이해할 수 있고 다 하나하나가 새로운 발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항상성, ESS, 이동 유전자라 이야기라든지 돌연변이라든지 또 유전자끼리 서로 경쟁해서 파괴시키다든지 또는 대항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한 집단, 한 개체군에 간에 또는 집단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자체 내에서 유전자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뇌에서 가장 악성암이 교모세포장이라는 암입니다. 교모세포장인데 여기서 세포가 유전자에서 항체 항원 반응을 이용해서 약을 치료하는데 이 염색을 해가지고 이 메틸레이션, MGMT라는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항암제의 작용이 예후가 달라집니다. 이게 있으면 테모달이라는 알킬레이팅 에이전트가 지금 쓰는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이게 없으면 이 항암제 약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항원, 셀 멤브레인 내에 항원 항체 반응이 물질이 있고 또 계속 이게 돌연 변이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는 듣다가 어느 순간에 지나면 암내 줄기세포에 의해서 변형이 오고 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법원에서 검사님들이 많이 하는 범인 잡는 거, 한국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과변화 소위성 유전자라고, 하이퍼 베리애블 미니 스텔레이트 유전자라고 반복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코드가 1985년도 이 사람이 제프리라는 사람이 찾아가지고 했더니 이 개인마다 바코드처럼 길이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길이가 다 다른 거예요. 바코드처럼 이렇게 그 길이를 재봤더니 조금만 유전자, 우리가 뭐 혈액형으로 요즘 뭐 범인도 잡지만 유전자로 다 이렇게 구별이 돼가지고 여기서 휴먼 벌써 게놈 프로젝트에서 다 나왔잖아요. 딱 넣으면 이제 이게 이 사람이다 기다 아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사람을 감별한다. 9번 염색체는 하지 않겠습니다. 혈액형과 더불어 질병을 다루고 있고 10번 장에는 스트레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장에는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많이 일반인들이 알려진 게 코티졸입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계열의 호르몬이고 약입니다. 만병통치약. 코티졸의 호르몬을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게 CYP17A1이라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효소에 의해서 분화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 몸, 뇌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이 있고, 최근에 이제 GLP,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로 해서 우리가 살 빼는데 많이 원래부터 허가가 났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런 변화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 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온 몸 전체에 신경계, 육체 할 것 없이 면역세포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라는 걸 조직학상으로 증명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염증 활성 물질, 사이토카인을 비롯해가지고 몸이 아프고 괴롭게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11장에서는 크로모솜 연색체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뇌에서 뇌세포가 몇 개죠? 1000억 개인가요? 1000억 개에서 곱하기 만 제곱이니까 그만큼 시냅스가 많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성격, 팔자, 운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12번장이 좀 흥미가 있었습니다. 염색체 자기조립입니다. 부제곱. 폐부학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머리, 꼬리, 이 배 쪽, 등 쪽 이렇게 나옵니다. 해부학에. 안에 들어가면 뭐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나누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에 관련된 초파리가 발생할 때 어느 거는 머리가 되고 어느 거는 다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그런 게 유전학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 확인한 사람이 있고 그 유전자 이름이 혹스 유전자입니다. 초파리 경우에는 8개의 혹스 유전자가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거는 머리가 되고 그 안에서 뇌가 만들어지고 신경계가 만들어지고 그게 혹스 유전자가 계통 발생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 역할을 안 하게 되면 머리가 없는 문해아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우리가 사람 언어가 유사 이전부터 많이 다르고 인도, 유럽, 알타이어족 이렇게 다 언어 계통이 다른 것처럼 우유도 우리가 분해하는 사람이 있고 분해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라든지 이런 환경에 의해서 염색체가 진화론에 어떤 상당한 엔자임을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좌우된다. 그 다음에 14장, 17장은 영생불멸, 죽음 이런 주제로 했는데 결국 이제 염색체가 계속 무한정 자가 복제를 하고 분열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구조가 원인이 뭐냐?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단에 있는 그 유전자인데 이게 복제를 하면 할수록 짧아집니다. 길이가. 그래서 그 짧아지게 하는 효소가 텔로머라이저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가면서 에이포프토시스라는데 자가 삼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포는. 그래서 그게 오른쪽 사진이 에이포프토시스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 정상적인 세포가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또 유전자에서 P53 유전자가 있는데 암 발생을 억제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 억제가 안 되면 뮤테이션이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은 이 암이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셀토리온 이야기했지만 이 18번, 19번 염색체 장에서는 치료와 예방을 다루고 특히 유전자나 여러 가지 그 유전공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전자 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가위가 1967년도에 어떤 박테리아에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 유전자를 들어가고 하는 게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박테리아에서 자르는 효소를 확인한 거예요. 그로부터 1980년도에 스탠포드 버거 교수가 실제로 그 효소를 가지고 유전자를 재단을 한 겁니다. 여기를 가지고 박테리아에 넣고 여 밑에서 배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순도 넣고 해가지고 인공 인슐린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바이오 산업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원천 기술이고 우리나라는 삼성 바이오하고 셀트리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어떤 특정 물질을 합성하고자 하는 그 세포를 주면은 세포를 배양시켜서 대규모로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뽑아내서 약으로 만드는. 안 그러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합성된 유전자, DNA 서열을 주면은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세포로 만들어가지고 세포를 어쨌든 배양을 해야 되니까 세포를 배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바이오시밀러고 삼성 바이오가 하는 거고 그거에서 지금 송도에서 10몇 년 전에 이 바이오 메카가 되고 SK든 뭐든 해서 지금 수많은 돈을 벌고 앞으로 여기서 우리나라가 1등이 하고 있으니까 또 원천 기술적으로도 계속 국가에서 R&D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20번, 21번 염색체의 우리가 이야기 중에 정치하고 우생학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해가지고 우생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유행을 탔습니다. 그래서 뭐 처칠도 말할 것도 없고 히틀러 말할 것도 없고 이때 광범위한 유전적 질병이라든지 인종차별주의라든지 이런 게 통체적으로 해서 뭐 미국 땅도 마찬가지고 이민을 제한한다든지 또 상당한 자유를 억압하는 법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신 이상자들을 뭐 격리하고 수술을 해버린다든지 신경외과에서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우리가 엘리자베스 테일러 나온 그 흑백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병에서 우리가 신경외과 어떤 의사가 앞 전두엽을 다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나대지 못하게 이렇게 해버린 게 있고, 최근에 미국 영화배우 누구죠? 아일랜드라는 영화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가 아니고 영안방에서도 쇠막대기 가지고 눈 주위 밑바닥, 뇌 그 가장 뼈가 얇거든요. 좌우로 이렇게 한번 흔들면 전두엽이 회로가 이렇게 절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멍청하게 사는 거죠. 그런 배경들이 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민을 제한한다든지 또 뭐 최근에 이제 그 체세포의 복제는 뭐 괜찮은데 배아 줄기 세포는 엄격히 법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복제양 둘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고.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주제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도킨스도 마찬가지고 인간 휴먼에서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고 구제에서 뭐 이타적인 유전자라고 이 저자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도덕이 문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행동 유전, 사회 생물학, 후생 유전학, 유전자 결정론, 숙명력 8차 성격이 아니라 이 생물학, 물리학처럼 항상 변하는 불확정성이고 이런 거다. 이 유전자가 사람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유의지로 있고 예측 가능하고 이런 거다. 유전자 결정론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유의지에 관련하고는 좀 주제가 다른데 신경외과에서는 정신병을 이렇게 파킨슨 심부자극술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일정 회로에 전극을 넣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생물학과 물리학이 확실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 통일장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현상을, 자연계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론은 없다. 그래서 이 생물학도 유전자도 유전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장구한 세월 동안 상당히 어떤 불안정하지만 안정된 상태고 항상 변화하는 불확정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인간은 그에 따르는 또 자유의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도킨스의 책 중에 가장 제가 좀 주목이 가는 부분 설명은 병목말, 가지말 이 이야기 같습니다. 바다에 사는 만류 중에 가지말은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다시 새로운 가지말이 만들어지는 거고, 병목말은 미역인가요? 그 포자를 만드는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병목말을 설명할 때 도킨스는 제도판으로 회귀, 그러니까 블루프린트, 설계도가 이 포자를 설계도로 다시 원래의 설계도로 간 거죠. 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지말은 세대가 없는 거죠. 그 뚝 떼가지고 그냥 자라니까. 그렇지만 병목말은 타임테이블이 있는 거죠. 사람이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손자 이런 것처럼 주기의 규칙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주기에 한 포자에서 똑같이 했을 때는 거의 유사한 그 집단군이 되는 거죠. 그게 유니포미티, 세포의 셀룰라 유니포미티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병목 현상은 자연 선택에 의한 빈도 변화에 비해 빠르고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게 되므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유전자의 다양성이 크게 감소해서 종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는 유전적 부동을 극심화시키며 유전적 부동률은 개체수와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순간에 처음에 인류가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진화했을 때 개체수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부동률이 개체수와 반비례한다 했으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네안데르탈처럼 그냥 멸종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성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진화론적으로 우수한 어떤 제도판을 해가지고 창의성도 발휘하고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어떻게 됐을 때는 네안데르탈인처럼 이 멸종나는 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동일했을 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